오늘 여러분이 드릴 내용은 리더십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서점에 가서 리더십에 관계된 책을 찾아봤더니 약 300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리더십이라는 용어 가운데 상당히 그 관심 있을 만한 리더십의 제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 책 제목을 봤는데 책 제목에 슈퍼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슈퍼 리더십이요. 저는 슈퍼 리더십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 슈퍼일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용을 잘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있는데 자기가 어느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가정합시다. 공장장 밑에 각 부서장이 있습니다. 뭐 공무부장도 있고 생산부장도 있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들이 있는데 그 부장들에게 이 공장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실무는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울타리 역할을 하고 보호 역할을 하겠지만은 의사결정은 현업을 잘하는 사람이 결정에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서장 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장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아침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팀 미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월요일 아침에 팀 미팅을 합니다. 부서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 뭐 건강 문제랄지 뭐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를 뭐 하는 거죠. 뭐 정치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랄지. 그리고 차 한 잔만 그대로 하고 나서 그냥 해산하고 마는 겁니다. 자, 모든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한 가운데 드디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공장장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제를 맡아야 되겠죠. 그러면 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견을 구하러 오죠. 그러면 이 공장장이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거요? 잘 생각해 보셔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보다 다 뭐 담당 업무니까 잘 아실 건데 저한테 묻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내용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도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돼서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또 공장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또 찾아서 질문하면 거기 답변을 넣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부서장 중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일을 잘 설명하거나 협의할 만한 사람이 있죠.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뭐 영업부장이 관계된다고 영업부장을 소개하면서 영업부장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자, 영업부장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본인이 결정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위임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장들이 처음에는 거기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한 달 지나고 3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공장장이 결정할 만한 결정사항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일을 하는 거죠. 공장장은 실수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가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책임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이 영업이익을 5%는 내야 되겠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것을 하는데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래가지고는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손해 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공장의 경영 실적에 연말 실적에 내가 책임지는데 문제 있을 만한 수준인가를 딱 계산해 본 다음에 뭐 한 번 정도 실수야 문제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보고 나서 그러면 허락하는 거죠. 허락한다는 말이 직접 구두로 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뭐 이달의 매출도 보고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정도 실적 같으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노 코멘트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큰 실수가 있든지 잘못돼가지고 어떤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올해 실적이 뭐 보통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드디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면 어떻게 개입하냐면 이렇게 개입하죠. 직접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부서장도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된 사람들도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겠죠. 은근히 공장장이 어떤 조언을 듣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장장은 가만히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은 사내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멘토를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에서는 혼자 고민하고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누가 도와주면 좋을 것인가를 공장장이 자기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서장 중에서 관계된 직원 중에서 적임자 찾아내가지고 드디어 뭐랍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요새 뭐 때문에 고민 많이 된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좀 의견을 듣고자 하던 판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딱 말하죠.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 누구하고 이야기해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다리만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요. 이제 아까 3개월,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부서장들이 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공장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슈퍼 리더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슈퍼 리더십은 슈퍼란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뭐냐면 뭐 카리스마적인, 그러니까 아주 올마이티한, 그러니까 전능한, 그러니까 어떤 게 탁탁 판단해가지고 매우 지혜로운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슈퍼 리더십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단어상으로는.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슈퍼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슈퍼 리더십의 정의는 아까 말한 본인이 알고 있고 판단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자기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고 육성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양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장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럼 어떻게 공장장이 공장장을 만들어낼까요? 공장장 임무를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직접 그것을 결정하게 그걸 판단하게 하면은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도와줄 때 그냥 코칭 좀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공장장으로 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슈퍼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는 리더 밑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은 시간만 6개월 지나고 1년만 딱 지나면 뭐가 될까요? 다 그만큼 역량이 성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혹시 공장장 필요하다 이런 말 나오면 그 중에 어떤 부서장이라도 보내면 그 공장장 임무를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했으니까 자기 했던 그대로 뭐 다 할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더십이죠. 일반적으로 리더십 그러면 그 용어상의 느낌상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그 뭐 훌륭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뭐 팔방미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많이 했는데 그 정의에 대한 내용들에 대우에 대해 이런 내용이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상황 대응적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 대응.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리더십이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상황이 처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갑작스럽게 제가 어떤 팀을 리드하게 됐는데 거기에 관계된 배치된 인원이 전부 팀원이 이 일에 전혀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예요.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경험 있는 나에게 전혀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저의 역할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걸 제가 판단하고 시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순서도 가르쳐주고 순서 뭐 하는 것도 보고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해야 되겠죠. 지시. 좀 어찌 보면 명령과 복종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판단하고 지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뭐라 했냐면 리더인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고 팀원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사람으로 팀이 구성됐다면 당연히 그 팀장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고 명령과 복종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또 자기가 체크하고 그걸 다 하는 것 타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 일을 벌써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했다고 가정합시다. 반복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팀장도 잘 알지만 팀원도 거기 익숙해요. 익숙하고 그 프로세스를 다 알아요. 이렇게 순서도 다 알아요. 그리고 몇 번 경험을 같이 해봤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명령과 복종식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다음 순서 뭔지 아는데 또 딱 여기에 맞춰 시간이 시키고 있으면은 그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여러 번 있으니까 리더가 결정을 하더라도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가서 하는 게 좋겠지? 지난번에 다 같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혹시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뭐랍니까?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대응, 이거 좀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의견도 들어보는 거죠. 물론 리더가 결정하지만 같은 팀원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험이 많아졌는데 벌써 오랫동안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채택할 수 있는. 근데 저는 물어도 보지 않고 그냥 명령 일변대로 간다면 그 팀워크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것 때는 뭐가 필요하겠죠? 참여형, 참여.
그러니까 팀원들을 의사결정에 토의도 하게 하고 아이디어도 내게 하고 참여시키는 리더십이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세월이 더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같이 일하는 팀장인 팀은 내가 명목만 팀장일 뿐이지 팀원이나 이래도 경험과 능력과 지식이 똑같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팀원들이 더 유능할 수가 있어요. 팀장은 총괄만 하고 있고 실무 일은 팀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팀원 없으면 팀장 일도 못할 정도 된다 이거죠. 그 경력도 다 똑같아요. 뭐 제가 직책만 팀장이지 팀원들의 역량도 다 팀장과 똑같은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는 팀장이 명령과 지시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때는 도리어 뭐합니까? 지원형으로 지원형.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의견을 내라 하고 팀원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서 팀장이 좀 서포팅하는 개념 있잖아요. 서포팅은 봐서 하는 걸 보면서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어찌 보면 팀원이 하는 일이 주작업이 되고 팀장이 하는 일이 보조작업을 하는 것 같이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더 조화로울 수가 있잖아요. 더 극단적으로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A 회사에 A 부서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B 부서장으로 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B 부서 일의 업무가 매우 생소해요. 타이틀은 제가 부서장이에요. 근데 우리 팀원들은 보니까 그 일에 다 전문가예요. 괜히 내가 말 잘못하면은 잘 떼껴서 잘못될 것 같은 될 것에서 걱정이 돼요. 그때는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냥 뭐 업무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딱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잔업 혹시 뭐 이렇게 뭐 야식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점심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 분위기 팀워크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는데 주력할 일에 대해서는 팀원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럼 그건 방임형, 방임. 자, 팀장과 팀원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카리스마적인 일방적인 어떤 리더십도 매우 중요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결정은 자기가 하더라도 끌어가지만 앞장서 가지만은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있을까 하면 또 어떤 때는 팀원들이 앞장서 가게 하면서 자기가 도리어 팀장이 지원해가는 그런 타입이 적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방임형이요. 무관심형. 아예 잘하도록 하고 그냥 잘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만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상황 대응적 리더십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궁극의 리더십에서 뭘 따지냐면요.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 지금까지 말한 걸 너무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일반적이지 않고 어느 특수 상황에 속해 있다는 거죠. 나는 학교 교사이거나 나는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체의 중간 관리자이거나 아니면 나는 어떤 그 NGO 단체의 대표이거나 아니면 나는 공무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대기업의 뭐 임원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구체로 있을 때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면 좋을까요? 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하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을 그 케이스를 아까 상황 대응에 대한 케이스가 아니고 직업과 조직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면서 이런 조직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져야 될 리더십하고 어느 벤처기업, IT 벤처기업의 사장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이미지도 달라야 되고 특성도 달라야 되고 강조점이 달라야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조직의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직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각각의 조직의 형태에 맞는 리더십의 유형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모든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 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히 정리하는 책이 이 궁극의 리더십에서 생각하는 어떤 전체적인 개론입니다. 개요예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저자는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는 일단 이를 책임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만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데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맡았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아이템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팀장이 되어가지고 팀원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별로 모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팀원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또 질문 나오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당연히 팀장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어느 팀의 리더가 되려면 그 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것을 본인이 학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그러면 아까 상황 대응적 리더십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상황 대응 리더십의 첫 번째 카리스마적 리더십 있잖아요. 그 모습은 뭐 리더가 잘 안다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뭐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네 번째 모습이요. 내가 A 부서의 부서장이었어요. 근데 B 부서로 내가 발령을 받았거든요. B 부서의 리더가 됐는데 우리 팀원들은 다 유능해요. 나만 무식해. 나만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그 팀의 리더가 된 이상 그 팀이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황들인데 그냥 서포팅만 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고 당신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당신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시키는 것과 모르고 시키는 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방임이라는 것과 자율이라는 말은 다를 수가 있겠죠.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알면서 더 유능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하고요. 내가 할 줄도 몰라버리는 거하고는 이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리더십을 갖게 되려면 모든 리더의 공통과제는 첫 번째 뭔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나 특성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공통과제로 이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리더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면요,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이렇게 연공서열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뭐 발탁 인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누군가 어떤 상황에 갑작스럽게 어느 팀의 리더를 맡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책에서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리더가 됐다면 리더의 기본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합니까? 학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로서 자격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조직의 어떤 리더라도 리더가 되려면 어떤 배우는 자세, 학습하는 자세, 이해하는 자세,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다. 이게 1번으로 말해요. 두 번째 말은 게 리더의 성실성을 말하는데 그 성실성은 어떤 리더라고 하는 말은 리더 하면은 앞에 성다 이런 말은 따르는 사람이 있고 팀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팀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팀워크라고 하면은 사람관계 관계니까 인간관계니까 리더가 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은 믿음직하고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하고 그 사람은 분명 우리 팀장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도 괜찮을 것 같아. 가급적이면 따르자.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팀원으로부터 신뢰감이랄까, 성실성이랄까, 아니면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분명히 우리 팀장으로서 그걸 인정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성실성에 대한 신뢰감을 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겠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리더가 팀을 끌어가야 되는데 팀원과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올바른 리더가 되지 못하겠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좀 바꿔서 저도 지금 현재 많은 조직에 많은 리더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리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바라기 리더야. 그러니까 위에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팀원들을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갖고 그래서 팀원을 격려한다, 같이 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고 팀원을 사용하고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모든 공은 다 뺏어가 버리고 실제 팀원이 낸 아이디어 모든 것도 자기 아이디어인 거로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은 조직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리더답지 않다. 그러니까 리더의 기본 자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팀장과 팀원과의 관계가 어떤 게 되죠? 믿음직하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죠. 그 다음 리더가 되려면 일반 조건 중에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일반 조건 중에 말하는 게 뭐냐면 리더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팀원과의 관계인데 일관성이고 이거 말이 왔다 갔다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의할 때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리더도 아 그래 그게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A 안을 동의하더니 갑자기 나가서 회의를 딱 다녀오더니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A는 안 될 것 같아요. B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B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다 흔들어놔 버리더니 또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딱 와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C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버리면 팀원이 팀장을 따를 수가 없죠. 그죠? 그걸 우리가 쓰는 말이 뭐야? 일관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팀장이 나름 소신을 가지고 생각해서 뭐 결정할 건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또 그쪽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구난방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으면은 그건 리더답지 않다. 그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하더라도 리더는 일단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며 신중한 결정했으면 그것을 잘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더라고.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걸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일관성이라는 말에 있어서 믿음직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제가 이 책을 잘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10년 차 되었을 때 저는 개발실의 기술연구소의 개발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었고 제가 이제 업무상으로 봐서 분명히 제가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왜? 저희 팀은 제가 입사 경력이 10년 된 사람이고 저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7년, 8년, 3년, 2년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연공 서열에서 제가 직급이 제일 높으니까 제가 당연히 팀장을 맡았죠. 그런데요. 제가 했던 것을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간부 회의들이 있어요. 팀장들 다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사의 방침들 있잖아요. 방침들은 이제 뭐 이게 낭독하기도 하고 설명도 되고 이제 지침들이 주잖아요. 뭐 중요하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된다랄지 우선순위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것들이 되면 제가 모든 걸 다 메모했죠. 그렇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랄지 본부장 이야기랄지 또 영업본부장이랄지 뭐 관계된 모든 저보다 위에 경영진들이 했던 모든 말들 제가 다 메모하잖아요. 메모를 다 하죠. 그리고 돌아오면 저와 같이 일하는 모든 팀원들이 제가 중요한 회의, 간부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귀를 쫑긋 저쪽으로 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딱 사무실에 오자마자 다 그렇게 다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죠. 잠깐 좀 모이세요. 그러면 제 자리에 주변으로 다 이제 의자 둥그랗게 다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받아적을 생각하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적어놓은 수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가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보충 설명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전달했어요. 끝. 제가 메시지와 메신저 있잖아요. 이렇게 전달 역할은 100% 충실하게 했는데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저희 팀원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 묻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적은 걸 가다가 전달은 딱 했는데 전달 다 듣고 나서 이게 이 중요하다 말 다 했는데 그 우리 팀 이제 그것은 회사 이야기를 한 거고 수첩에 적은 거 다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말했을 때 제가 묵묵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의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저의 의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 관리자로서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 역할은 제가 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달지 제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달지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뭐라고 방침을 말하면 제가 저희 부서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부서마다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으니까 하고 제가 손을 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쪽은 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연구소 어떻습니다. 저희 개발 사무실 어떻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회사 경영진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일과 모든 것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팀장이니까 당연히 약간 좀 의견 개진도 할 게 있겠고 조정할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달하면서도 회사 방침은 그대로 투명하게 전달됐지만은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이래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이런데 상황이 이렇고 회사가 이렇게 말하니 우리 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 바란다. 라고 해서 리더와 팀장인 저의 의견이 방침이 있어야지 팀원들이 안심하고 다 회사 방침도 들었고 우리 팀의 뜻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사 생각도 알고 팀장 생각도 알았으니까 알아서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냐면 회사 생각 이러니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서 각자서 알아세요. 책임은 여러분이시고 이런 어떤 모습을 제가 리더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회고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사실은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뭐가 됩니까?
별로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딱 맞겠네요. 우리 주변에 관리자는 참 많아요. 업무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관리자는 참 많지만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리더가 양성돼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리더 그러면 느낌상으로 어떤 단어가 딱 되는가? 뭐 비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팀을 잘 미래지향적으로 좀 끌어가야 될 것 같고, 실행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약간 울타리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만나면 좀 안심도 되고 신뢰감도 되고 믿음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소통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상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 딱 하면 느낌상으로 딱 이미지가 딱 그렇게 굳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리더가 어떻게 이미지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냥 맡겨진 일만 열심히 일만 잘하는, 그러니까 리더답지 않은 리더의 모습. 근데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리더십의 교과서는 이렇게 말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에 학생이 입사를 하잖아요.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졸업하면 다 장교가 되는 거예요. 소대장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한 모든 스킬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장교가 되는 코스라고 생각한다면 육군학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장교가 되는 코스에 입문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장교로서 가져야 될 모든 어떤 그 스킬들이 있잖아요. 역량들을 갖추도록 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졸업하고 나면 소대장으로서 기본적인 모든 업무를 다 능력과 잘 할 수 있도록 갖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육군 무슨 장교는 태어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관학교 나오면 다 장교 되는 거죠. 리더십도 똑같다는 거예요. 리더도 만들어지는 거면 태어나는 겁니까? 그럴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소통에 대한 거 있잖아요. 소통에 대한 거랄지 뭐 리더십 모든 것도 우리가 아까 말한 요건들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면은 역량을 강화하고 그걸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실제로 시작할 때부터 리더인 사람은 많지가 않고, 시작할 때부터 리더인 사람은 많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중간 관리자 되거나 매니저가 되거나 관리자가 돼가면서 서서히 리더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데, 막상 본인은 회사적으로 리더 역할을 맡아서 리더라고 대외적으로 보게 돼버렸는데, 본인이 그동안의 캐리어상으로 경력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적합하게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리더가 리더를 맡아놓으면 그것이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실패 코스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답지 않는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조직과 그 팀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 뭐랄까, 현재 내가 리더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현재 리더이면 당연히 리더십을 배워야 될 것 같고, 현재 리더가 아니더라도 장차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속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내가 속한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산업별이랄까, 아니면 리더 조직별이랄까, 아니면 특성별로 리더십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일반적 리더십이 탑다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 리더십. 그러니까 탑다운 리더십이 뭐냐면 일반적인 대기업의 모든 조직 형태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탑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사업부 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을 보면 거의 제품별이랄까 사업부별 조직이 매우 많거든요. 사업부 조직에 있어서 사업부장이 의사결정에 책임 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 기업체의 모습이랄지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주로 CEO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뭐냐면 저 탑다운 리더십이에요. 탑다운 리더십은 뭘 합니까? 이제 의사결정을 위에서 하는 거죠. 그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서는 그 결정된 사항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더십 이렇게 말하면 느낌상으로 이제 탑다운 리더십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탑다운 리더십이 가장 잘 훈련된 조직이 어디냐면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은 탑다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복종. 그러니까 완전 문화가, 그러니까 그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탑다운 문화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제 군대 조직이라는 거죠. 군대 조직에서는 직급 체계가 있고 위에 아래 상하 간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또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는 그걸 따르고 그렇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까 말한 탑다운 어떤 리더십에 대한 걸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집 공고 보면 이런 모집 공고 나오잖아요. ROTC 전역자 우대 이런 거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ROTC 전역자 우대 그러면 그 ROTC라는 말이 이제 군대에서 장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장교했다는 사람은 장교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한 리더로서 실무적으로 군대 문화에 있잖아요. ROTC라면 군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소대장이나 중대장, 대대장이나 어떤 그 중간 관리했던 리더로서 그러니까 탑다운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딱 회사 들어오면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일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사가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ROTC 뭐 장교, 전역자, 우대 이렇게 뭐 모집 공고에 썼다는 말은 우리 회사 문화는 탑다운 문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탑다운 문화를 존중합니다. 탑다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모양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뭐 아이디어도 많고 막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수평적인 모습이 머리가 딱 우리 이미지가 그쪽에 생각이 딱 나잖아요. 개발자들의 어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이랄지 많은 기업에 있어서 리더십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A 케이스가 뭡니까? 탑다운 리더십의 문화가 조직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탑다운 리더십에 탑다운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따르는 그런 리더십에 익숙하게 다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회사 문화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회사를 딱 취직하잖아요. 취직하면 거기서 뭐 어떤 자기가 듣고 배우는 거지. 듣고 배우는 걸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제가 직업상으로 많은 조직을 이렇게 방문하거든요. 오늘은 A 회사를 가고 내일은 B 회사를 가요. 그러니까 가면 문화가 너무나 다른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해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기업 중에서요. 매우 잘 알려진 기업 중에서 탑다운 문화를 거의 100%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예요. 포스코 있잖아요. 뭐 포스코가 이제 포항에 있죠. 또 광양에도 있어요. 포항에는 포항에 뭐 포스코 종합제철 회사죠. 광양에도 광양제철소가 있어요. 포스코만 그런 게 아니고요. 포스코의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포스코의 관계회사들. 그죠? 관계회사들 제가 어느 중소기업에요. 포스코의 협력업체 어느 중소기업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제 뭐 공장장 방에 들어갔죠. 가서 임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탁 놓고 하는 거예요. 뭐 보고할 게 있나 보죠. 딱 들어오더니 차례차례 딱 하더니 거수병렬 탁 하면서 저는 갑작스럽게 무슨 군대 무슨 부대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제 딱 이렇게 간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협력업체를 이렇게 그죠? 관계 포스코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사무실 딱 들어가면은 그 전 직원이 딱 뭐 용수철 같이 튀어 일어나서 딱 서가지고 그냥 인사를 그냥 깍듯이 그냥 딱 하는데 그럼 벤처기업 문화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문화 이미지가. 아마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요. 입사할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의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 중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어떤 문화? 탑다운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리더십이 있어요. 탑다운 리더십이 뭐가 됩니까? 스피드가 있겠네요. 그거 이게 일사불란하겠네요. 그거 좀 잘 가겠네요. 어제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는 문화 속에는 탑다운 문화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분위기상으로. 그런데 탑다운 문화의 가장 큰 약점과 맹점은 뭐일까요? 독선적인 거야. 독선적인 거. 탑다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최고의 보스 리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더가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골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조직의 골과 자기의 골을 일치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탑다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가 공사 구분을 잘 못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직이 어떻게 뭐가 됩니까? 그 조직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겠죠. 그 아까 보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뭐 소속된 그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겠죠. 스피드 있고 뭐 파워풀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그 리더가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리 사욕이요.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심이 있는 리더가 탑다운 문화의 속에서 리더가 돼버리면 그 조직이 엉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십 책에서요. 이 책에서 뭐 궁극의 리더십 보면서 조건을 다 모든 조직의 리더십의 장점을 쭉 설명을 다 하고 예를 쭉 하면서 약점을 꼭 한 가지씩을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그리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앞면만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 중에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 중에 완전한 조직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리더십도 완전한 리더십은 그 완벽한 퍼펙트한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뭐합니까? 그 조직의 목적의 입각에서 뭐합니까? 적절한 리더십을 채택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어떤 조직이니까 어떤 리더십 유형이 우리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리더십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유형도 그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이 뭘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를, 기업의 문화, 조직의 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들 필요가 있고 리더십의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선택된 리더십에 의해서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장 익숙한 리더십의 첫 번째 리더십이 탑다운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리더십이 수평조직 리더십이에요. 수평조직 리더십 우리가 다 아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그 벤처기업 형식들이죠. 벤처기업 형식은 쉽게 말해서 기술 있는 사람, 개발자들이 몇 명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에요. 쉽게 해서 명령과 그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해요.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탑다운 문화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그런 게 매우 근태 관리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벤처기업에서는 제품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서비스가 잘 완성되는 게 중요하고 에러가 생겨가지고 연락이 와서 고쳐달라고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퇴근 시간인지 점심시간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이 끝나면 뭐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 벤처기업 문화 있잖아요. 그 문화에서는 기능별로 일을 맡아놨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명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각자 자기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팀 같으면은 그건 탑다운 문화가 맞지 않고 왜? 그 일은 담당자가 제일 전문가인데 담당자가 그 일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 같으면 이제 수평조직의 문화하고 벤처기업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화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아까 탑다운 문화에서는요. 모든 정보가 탑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탑은 모든 게 올 마이티예요.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은 모르는 게 있으면 탑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 탑다운 문화에서는 탑다운 리더십에서는 탑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팀원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볼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위에다.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언제까지 되나요? 그건 뭐 저 몰라도 되나요? 뭐 그거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위에서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죠. 필요 없는 정보는 뭐 그 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탑다운 문화에서는 정보에 대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정점을 인해서 모든 게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니까 별로 정보 교류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소통이라는 게 누구한테만 물어버리면 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수평조직에서는 이게 전부가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없고 윗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고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말해줄 의무도 없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줄 의무가 없어서 피차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으니까 뭐가 될까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다들 단독된 섬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섬. 그러니까 섬들이 집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모래알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기능을 점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서로가 협력이 필요할 때 서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수평조직이 매우
자율적이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런데 각자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수평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뭐에 집중해야 되면 소통 문화 만들기.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다 모여서 15분 동안 차 마시고 농담하고 잡담하기. 각자 일이야 각자 알아서 잘하겠지만 차라리 저는 서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좀 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친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마음 오픈마인드 돼야 될 건데 각자 아침 출근 딱 하면 각자 자기 PC 앞에 딱 앉아서 퇴근할 때까지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친해지지 않는 거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업무도 달라버리고요. 관계가 없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지붕 3가정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니까 한 지붕 10가정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그 문화를 어떻게 팀워크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팀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는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팀장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MT를 가는 거죠. 워크숍을 하는 거죠. 매우 비효율적 같아 보이지만 워크숍 가가지고 각자 30분씩 발표시키고 질의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각자 앉아서 자기 하는 업무도 우리 팀 전체에게 소개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소개된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렇게 돌아가구나. 저긴 저렇게 하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죠. 제가 아는 회사 조직 중에 하나가 이랜드 그룹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직이 너무 커지고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는데 과거 한때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는 소통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서는 대리급 이상 그러면 간부라고 그랬어요. 대리급 이하가 사원이에요. 매주 화요일 날이 되면 모든 대리급 이상 간부를 교육장으로 출근했어요. 매주 화요일 날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각자 리더가 자기 팀 내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 일을 다 수행을 해요. 근데 화요일 날 되면 모든 대리급 이상 전 간부는 교육 출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 일주일을 뭐 이렇게 주 5일 6일 근무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일하니까 월요일 날은 다 같이 일해요. 모두가 다 해서 자기 팀 일하는데 화요일 날 되면 매주 화요일이 되면 모든 간부는 대리급 이상 전 간부는 교육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없어요. 자리 비운 상태에서 팀원 일을 해요. 다 어디 모입니까? 교육장에 모이는 거죠. 교육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부 강사 와서 강의하는 거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발표하는 거예요. 전원 발표예요. 뭐 독서 발표도 하고 무슨 뭐 개선 사례 발표도 하고서 공유할 것들 계속 발표하는 거. 발표하면 가만히 듣는 거죠. 이랜드 문화는 초기에 캠퍼스 문화라고 그랬어요. 캠퍼스 문화는 대학교 1, 2, 3, 4학년 선후배의 관계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수평 조직, 수평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캠퍼스 문화이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중요하니까 의도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되면은 전 간부를 그 자리에 다 모아서 전원이 다 모아가지고 서로 계속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친해지고 오픈마인드 되고 서로 생각도 알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서로 다 되는 거잖아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전 사원이 교육 출장을 가는 거예요. 전 사원이. 그래서 전과 동이에요. 전 사원 다 해서 오전에는 주로 교육받고 외부 강사에 와갖고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죠. 머리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후 되면 뭐 합니까? 아까 화요일 하는 거 똑같이 각 부서의 각 실무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발표할 것들이 있어요. 책도 읽고 책도 발표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 데서 초창기에 누가 그걸 기획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간부는 매주 화요일 날 교육장으로 모여라. 매주 목요일은 전 사원은 교육장에 모여라 라고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 뭐합니까? 정보에 대한 공유, 소통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문화 같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게 시간 낭비가 다 보인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문화 있잖아요. 캠퍼스 문화는 수평적인 문화를 갖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조직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매우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정보 공유거든요. 정보 공유.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아까 말한 지금은 이랜드가 화요일과 뭐 목요일을 안 모인다 그랬잖아요. 안 모이면 지금은 뭐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인트라넷 그래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그 사내 정보 통신망 있잖아요. 통신망에 딱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거기서 이제 온갖 정보가 다 거의 요새는 전부 뭐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거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서 수평 조직에서는 뭐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공유가 돼가지고 누구라도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수평 조직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뭐래? 정보 공개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것이 정보 왜곡되지 않도록. 정보가 투명할수록 뒷말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소문이 없어지겠네요. 근데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다더라, 카더라 소문이죠. 카더라들. 그렇죠? 그런 말도 있게 되면 그것은 조직의 팀워크나 모든 게 있어는 건강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탑다운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성들이 수평조직 문화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한 수평조직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강점들이 있잖아요. 강점들이 있는가 반면에 약점들이 뭐가 있어요? 소통과 정보 공유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강화되고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대한 거. 그 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봐야 되겠다. 그죠? 벤처기업에 대해서요. 아까 이제 수평조직 일반적으로 이제 R&D 문화랄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평조직을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초창기 문화가 뭐가 있냐면 벤처기업 문화라는 게 있어요.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탄생한 거죠. 초창기 조직. 이 초창기 조직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서 리스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기업이랄지 뭐 조직이 안정되면은 그건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수평 조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수직 조직이 탑다운 해도 그건 뭐 선택해서 우리 문화나 조직의 특성에 맞춰갖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데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업을 만들었는데 못 갖춘 마디 어쩐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하나는 이렇게 셋을 갖춰야 되는데 셋 중에서 두 개는 대충 갖춘 것 같은데 하나는 어쩐지 어색해 보이는 이런 조직들을 뭐라고 말하죠? 벤처 조직들. 그러니까 벤처기업 조직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미생마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부족해 보이는, 뭔가 좀 약점이 있어 보이는. 이게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갖춰야 될 조직을 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틈을 만들지 못한 조직들 있잖아요. 그 조직을 우리는 벤처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벤처는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 의욕은 대단하지만은 그럼 그런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은 어떤 타입이 중요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벤처기업 같은 거. 그때는 리더십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리더십이에요. 주제 파악. 어떤 주제 파악을 하냐면 본인이 할 건 본인이 하지만 본인이 못할 것은 빨리 의사결정해가지고 맡기는 리더십이야. 본인이 CEO답지 않으면 빨리 CEO다운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CEO를 인수인계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이 리스크는 뭘 말합니까? 가만 놔두면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조직이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목적을 달성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기업, 안정된 기업은 일단은 현상 유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죠? 잘 되고 싶은데 잘 될까에 대한 것은 걱정이 돼서 더 잘하려고 조직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은 아까 벤처 처음 조직을 했잖아요. 조직이 있으면 10개 중에 1개 정도 조직은 소수 3명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로 균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10개 중에 9개, 8개의 기업은 벤처기업들이 3명인데 3명이 기능이 다 똑같아 버려요. 예를 들어서 R&D 기능만 3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영업을 해요? 그렇죠? 해본 사람이 없는데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누가 영업해야 되잖아요. 누가 개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관리 업무도 해야 되고 관리 뭐 재무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캐시플로우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관리 업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개발자 3명만으로서 벤처기업을 하고 있으면은 관리 기능이 당연히 어렵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벤처기업의 리더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 기업의 강점과 약점과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고 제대로 이게 조직이 건강하게 돌아가는가를 본 다음에 순환이 안 된다고 판단되지면 우리 역량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못한다. 우리 내부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지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소싱을 해다가 찾아다가 맡기든지 데려오든지 위임을 하든지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조그만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을 어떻게 고집이 있죠. 일반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위임을 절대 안 하죠. 뽑더라도 권한 위임은 안 하죠. 그러면 그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쉽게 해서 수명이 매우 짧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리더십 관점에서 봐서는 그 벤처기업의 리더가 마땅히 의사결정해야 될 의사결정을 본인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대변에서 나누면 조직이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탑다운 조직이 있을 수 있고, 수평 조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성격의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벤처 성격의 조직은 그 조직이 불안전성이 있다는 거야. 그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더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조직은 이런 점이 불안정하다, 이 점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그 역량을 갖춰서 본인이 그걸 수행할 수 있게 자기가 프로그램을 전개해가지고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잘하면 저렇게 아웃소싱해서 맡기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적임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일을 맡겨놓고 권한임을 확실히 하든지, 그래야지 그 조직이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잖아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하는 리더가 벤처기업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그 조직은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리더십이 얼마나 벤처기업 리더십이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 하나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일반적인 벤처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제가 만나서 성공한 벤처기업 하나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벤처기업은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병원에 이제 영업해갖고 납품을 해요. 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약국 같은 데도 납품을 해요. 의료기기를 만들어요.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세 가지가 이거예요. 본인은 개발자가 돼가지고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영업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아주 유수한 병원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가서 한국의 어느 기업이 의료기기를 딱 만들었어요. 조그만 벤처기업이. 큰 병원에 가가지고 영업하러 가니까 담당자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 거리에 보셨어요? 뭐 별로 이렇게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이 안 돼요. 그리고 은근히 우리 병원에서는 되게 보수적이 돼가지고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 쓰고 있으면은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기업에서 의료기기를 국산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기가 있는 그 기계 같은 것을 기능을 보고 이제 우리도 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일본 기계들이 한국 병원에 꽉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일본 기계,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의 마켓셔가 한 90% 되는 거예요. 근데 후발로 드디어 이제 후발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산기계 기계를 만들어서 영업에서 장사하니 장사 잘 될 리가 없죠. 영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아요. 자, 국내 잘 안 된다 해서 수출하라고 생각하니까 수출은 더 어렵네요. 왜 어려울까요? 이 벤처기업이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영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영업이 잘 안 되는데 해외까지 가서 영업하려니까 영업이 되겠습니까? 영업이 더 안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드디어 세월은 지나가는데, 세월 지나가잖아요. 가는데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본전이에요. 수주산업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주산업 이제 주문 받으면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주문이 뭐 있다 없다 하니까 있을 때는 돈 버는 것 같아 보이다가 없을 때 다 까먹어버리고 또 있다가 없고 있다 없고 하니까 연말 가서 보면 뭐 본전이에요.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신히 매출액 갖고 인건비 주고 뭐 경비 쓰고 해서 뭐 납품에 들어간 비용하고 나면 딱 본전이거나 좀 모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세월이 계속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사장님께서 벤처기업 리더십, 지금 말 리더십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뭘 생각했을까? 영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가 이제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영업은 자기가 발품 팔아서 다니더라도 해외는 본인의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 능력은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미국에 관계된 그 병원의 그런 통종업계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쪽에 한군데 찾아가가지고 큰 미국의 시장에 뭐 여러 그런 일을 하는 에이전트랄까 그런 일을 막 판매하는 총판이죠. 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데를 찾아가가지고 매우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판매 독점권을 줄 용의가 있다. 10년 판매 독점권을 줄. 자기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해외 가서 자기가 10년 후에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외는 맡기고 국내를 영업 잘하겠다 생각했고 그거 뭡니까? 해외에다가 이렇게 영업 대리점 하겠다고 해서 판매점 있잖아요. 판매점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봐가지고 제일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잘하는 업체 1등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계약을 이야기를 딱 했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던지
그 미국의 판매 업체 다 보고 한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래도 한국은 또 제조업으로서 상당히 그런 게 기술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믿음직하니까 그걸 억셉트한 거예요. 억셉트를 했더니 드디어 뭐가 될까요? 그쪽 수출이 오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판매 전문가가 판매하니까 판매가 더 잘 되죠. 그리고 그 업체는 기존 업체인 거죠. 그리고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기존 고객도 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해외 판매 대리점 계약을 딱 하는 순간, 계약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아웃소싱을 딱 하는 순간 오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양이 많으니까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했다 말았다 이러니까 할 때는 돈을 벌다가 생산 안 할 때는 돈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아까 해외 판매 대리점 계약을 딱 하나 했더니 거기서 오다가 오니까 이제 공장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딱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내 병원에 가서 영업을 딱 하잖아요. 영업을 하니까 이제는 실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수출 실적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판 건 아니고 우리 판매 해외 총판 대리점이 팔아줬지만은 그래도 보니까 이름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이번에 뭐 어떻게 하는데 거기 이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 쫙 가지고 와서 뭐 어디 실적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뭐 하는데 거기에 우리 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양이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 병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이 의료기기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수출이 되고 있고 보니까 세계 유수한 병원에 착착착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믿음직하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더 비싼 일본 물건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국내가 이제 매출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국내도 안정이 되는 거죠. 국내 안정이 되니까 드디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각 국가마다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벤처기업이니까 자기는 뭐 자신 없으니까 자기 역량이 안 되다고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나라에 다 알고 최근에 보니까 중국까지. 중국은 짝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짝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예 뭐 합니까? 자기가 또 중국 가가지고 사람들 그 대리점 에이전트 해가지고 중국의 아주 강력한 그 국영기업 한 군데를 총판 대리점 계약을 딱 했더니 그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왜 우리 물건 뺏겼어요? 이렇게 말해봐봐 이게 전혀 말이 안 통하는데 중국 에이전트를 파워 있는 에이전트를 하나 딱 정해놨더니 그 에이전트가 자기 상권이잖아요. 중국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딱 보니까 우리 물건 짝퉁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툭툭 해갖고 짝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여러분 그 회사가 아까 말한 그렇게 아웃소싱하기 전에 있잖아요. 아웃소싱하기 전에 국내 마켓이 몇 %예요? 5%, 10%. 세계 시장 마켓이 얼마일까? 제로. 수출적 제로니까. 그렇잖아요. 실력이 안 되는데, 영업이 안 되는데, 영업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말했던 그 소싱을 싹 바꿨잖아요. 소싱 바꾸고 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3%,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그게 2012년 실적이에요. 그게 벤처 조직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계 1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되는 세계 1등이에요? 그렇게 물었죠.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숫자로 말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90%, 세계 시장 점유율 73%. 한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일본 제외. 그래서 일본 제외, 일본 빼고. 일본은 뭐 아직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일본 대리점 있잖아요. 협상이 아직 일본에는 대리점 계약이 안 돼서 일본에는 수출을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유럽 전체, 그다음 미국 전체, 중국까지 포함해서 여하튼 지금. 근데 미국 시장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전 세계 그 볼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볼륨에서 13%라고 하니까 세계 시장이면 73%라고 하니까 국내 시장 90%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성공한 거죠. 그러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영업을 잘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번에 그게 고무돼 가지고요. 2013년 들어오면서 그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요. 자기 회사 영업 자기는 이제 국내 영업은 자기들이 전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 영업도 딱 보니까 뭐가 되냐면 병원들이 있죠. 대형 병원들이 고객 까다로운 주문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만 중소형 병원이랄지 약국 같은 것은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쫙 분산돼 있으니까 돌아다니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12년 말에 결산하면서 딱 보니까 뭐냐면 약국은 약국대로 오라는 데 가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병원대로
까다로웠기 때문에 계속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업을 담당한다, 애프터 서비스랄까, 그걸 지원하는 팀이 수가 적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충분치가 않는 거예요. 양쪽 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연구해가지고요. 이번에 개설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그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제약회사들과 이제 기능이 많이 겹치는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렇게 영업적인 기능이. 그래서 뭐냐면 대형 병원 있잖아요. 큰 병원만 이 회사가 직접 영업을 책임 맡기로 하고 영업과 애프터 서비스 이거 책임 맡기로 하고 조그만 이제 중소형이랄지 아니면 약국들 있잖아요. 거기는 턴키 베이스로 국내 총판을 또 준 거예요. 해외 총판 주지, 국내 총판. 2012년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팔았으니 약간 15% 얹혔더라고요. 2013년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팔았으니 너희들이 팔면 여기다 15% 얹은 것만큼 더 전문업체인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큼은 판매를 책임질 수 있다면 턴키 베이스로 맡길 테니까 아웃소싱 가지고 맡아 하겠느냐라고 어느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제약회사에서 뭐 자기들은 계속 저 약국에다 약 납품하고 하는 그거 하는데 가는 김에 뭐 이렇게 더 서비스하는 거니까 뭐 얹혀서 하는 거니까 뭐 좋다고 생각하고 계약이 상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3년부터는 이제 국내 영업도 뭐가 됩니까? 자기들은 대형 병원에 대한 것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인력을 그쪽으로 대형 병원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거예요. 집중화시키니까 인력이 보충됐으니까 훨씬 그 일이 이제 퀄리티가 좋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벤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벤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줄 아는 리더십이 벤처기업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가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제품인데 그 어떻게 뚫고 나갔습니까? 라고 할 때, 그쵸? 뚫고 나갔습니까? 할 때, 그 뚫고 나갈 만한 힘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과 함께 팀이 돼서 일하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벤처기업에 있어서 생각하는 이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크게 그 조직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어떤 타입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말고도 한 가지 타입이 또 별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냐면 학교 조직이에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야기 세 가지는 그러니까 벤처기업 유형이랄지 그다음에 수평 조직이랄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수직 탑다운 조직은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에는 셋 중에 타입 중에 하나 속할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정부 투자 기관이랄지 아니면 공기업이랄지 공무원 사회랄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학교의 리더십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이런 말이죠. 학교 교장 선생님은 어떤 리더를 발휘해야 되는 것인가. 결론은 이렇게 말해서 이 책에서는요. 리더십의 책에서는 비영리에서는 좋은 사람이 중요하다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잘 되려면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사가. 학교가 잘 좋은 교사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학생을 잘 선발해서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들을 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면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이 알아서 학교가 잘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문했던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를 많이 제가 이제 뭐 여러 관계에서 많이 방문하고 뭐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학교를 하나 소개한다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예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그 지도교수 제도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대학교의 지도교수는요, 학생과의 관계가 한 사람의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학생이 어떤 행정상의 업무가 있으면 자기 지도교수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정 처리가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아니면 바쁘신 교수님 찾아뵙기가 좀 민망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지도교수와 행정사로 만들어져 있는 지도교수하고 학생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 바르죠. 그냥 정중하긴 하지만은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동대학교는 제가 갔더니 한동대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날이 되면 아예 오후 수업 시간을 딱 빼가지고 지도교수와 지도 학생이 그 팀플레이를 해요. 매주 수요일 날. 서너 시간. 자,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매주, 그게 정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할당돼 있어요. 그것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근데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가 눈치를 딱 보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4학년 졸업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1학년 졸업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교수 밑에 같은 학년만 있는 게 아니고 1, 2, 3, 4학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 한 명과 1, 2, 3, 4학년 학생 있잖아요. 이 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한동대학교의 정식 교수 수가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 나누기 100을 하면은 인당 3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교수 한 명당 30명의 학생이 있는 거죠. 근데 학년이 4학년이잖아요. 그러면 학년별로 7명씩 있는 거죠. 4, 7에 28. 그러니까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 7명, 3학년 7명, 4학년 7명 해가지고 28명이 나한테 배속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명 올해 졸업에 나가면 또 7명 받는 거죠. 7명쯤 8명 될 수도 있고 9명 될 수도 있고 5명, 6명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1학년 딱 맡아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졸업할 때까지 매주 만나버리면 이 인간적 관계라는 것이 일반 대학교의 지도교수 관계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이게 한동대학교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학교를 많은 할 때는 아까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학생은 교수님에게 잘 배워야 되고, 그렇죠? 배워야 되고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학생은 너무 많고, 그렇죠? 교수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학생에 대한 배려하려고 해도 교수 나름대로 자기 업무들을 성과평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논문도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만나도 되는 학생은 아예 한 학기 동안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1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그 지도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갔더니 거기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되죠? 매주 수요일 날 오셔야 되면 정기 미팅이 있는 거예요. 입학한 첫 주부터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 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멘토가 되는 거죠. 수요일 외에 어느 시간이라도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고 메일 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죠. 그 시험 식사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학생 지도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잘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학교에 있어서 좋은 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좋은 학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학생과 교수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학교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조직의 형태나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반 형태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그래야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정말 리더로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좀 약점이 있다, 부족하다, 마음에 잘 안 든다, 100점이 아닌 것 같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조직 변화 있잖아요.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리더를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리더십의 문화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이제 방법론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직 변화 관리에 대한, 리더십 변화를 위한 조직 변화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한 4파트가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 파트는 경청이에요. 듣는 거. 소통이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좋은 문화를 가져야 되겠다, 좋은 리더십 문화를 가져야 되겠다, 좋은 조직의 문화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듣는 거 있잖아요.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 조직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주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 보면은 객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사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서로 각자 개인적으로 커피숍 앞에서 자판기 앞에서는 대화하지만은 회사에서 조직 변화를 하면 이게 우리 회사는 이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리스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개인으로 말하면 불평불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듣고 제도적으로 다 들어서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회사의 조직의 리더십에 있어서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약점이 무엇인지, 고치점이 무엇인지 각자 한번 의견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각자 이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든지 뭐 자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서간 간담회도 있겠고 뭐 어떤 인터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통을 하고 경청, 그러니까 목적자 듣는 거죠. 듣다 보면은 결론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이런 점은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점은 문제인 것 같다. 왜? 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것에서 공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듣기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1단계.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도 조직이 잘 되려면 뭐 합니까? 공론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모든 조직은 100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직은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를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주니까 뭘 바꾸자 했는데 각자 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바꿔야 될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불만인데요. 나만 그러고 전부는 해당 사항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된 특별한 문제인 것이지 조직의 문화까지 바꿔야 될 테마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게 1단계. 2단계는 이제 전략 수립이죠. 2B, 다람쥐가 몹 설계, 이제 과제, 개선안 만들기. 그죠? 개선안 만들기. 개선안 만들기 과정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2B 모습에 대한 리더십의 바람의 모습은 다 이미 공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점을 거꾸로 말하면 그게 뭐죠? 개선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안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식이 없어서 조직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개선안은 금방 잘 만들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1번. 듣기를 통해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문제점을 도출했다. 2번. 개선안을 만들었다. 그죠? 3번이 뭐냐면 팀 만들기. 실행팀 만들기. 거의 많은 조직에서요. 거의 많은 회사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실행을 안 하니까 그거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실행팀 만들기, 실행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면 좋을까 해서 TFT를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각 부서별로 연구개발 쪽에 1명, 생산 쪽에 1명, 그래서 관리팀에서 1명, 구매 쪽에서 1명이든지, 조직에서 4명이든지 6명이든지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조직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팀에게 드디어 와서 이 변화에 대한 위임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현업에 바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 대표에서 3명 뽑았으니까 5명 뽑았으니까 7명 뽑았으니까 7명이 이 건을 위해서 우리 동의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가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아까 만든 개선안 실시에 대한 것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필요한 명찰도 바꾸고 필요하면 이게 프로세스도 바꾸고 아까 개선안을 실시하는 거죠. 그게 3단계. 팀을 만들어가고 팀이 주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죠. 전담자가 있고 팀이 있으면은 분명히 어떤 실행이 되겠죠. 네 번째가 뭐냐면 피드백하는 거야. 이제 체크하는 거죠. 했는데 되냐 이거죠. 바뀌었냐 이거죠. 바뀌고 있냐 이거죠. 돼가고 있냐. 쉽게 해서 as is는 100점 만점에서 50점 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점 아니지만 90점짜리 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팀을 만들어서 실시했으니까 50점이 시간 지나면 60점도 되고 65점, 70점도 되고 올라가는 그게 모습이 보여줘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 있냐는 거죠. 올라가냐는 거죠. 그것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안 되면 왜 그렇게 약한 것인가, 그죠? 팀이 약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행상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투자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과정 관리를 해가지고 피드백 해줘야지 드디어 뭡니까? 조직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라도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한 우리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갖는 게 좋은 집단인 것 같습니다.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 형태도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 상태에서 선택하는데 모든 조직의 형태는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잘 살려가되 부작용과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단점과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서로 좀 이렇게 잘 좀 관리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것을 판단해보고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변화 관리에 대한 것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도입하는데 첫 단계에서는 공론화 작업에 대한 것을 좀 해서 과제를 어떤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선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팀을 만들고 나서 그 팀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겠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썼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이 책에 대한 이제 거의 90%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맨 마지막 파트에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별한 이야기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글로벌 조직에 대한 거예요. 요새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가잖아요. 대기업 가면은 이게 뭐가 되면 글로벌 조직이 되고 말아요.
글로벌 조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국적,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장이나 회사나 사무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직원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외국인이 있는 거죠. 그 나라 국민이 주력이 되는 거죠. 이런 조직이 되고 나면 글로벌 조직이 돼버리면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조직 문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금 매우 이제 중요해져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국에서 어느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잘 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잘했다라고 생각되면 강의 끝나고 났을 때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박수를 치는 게 우리 한국 문화네요. 그러니까 격려의 박수를 한대요. 아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쳐요.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그 말이죠. 어떤 나라는요 이렇게 딱 양팔을 끼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그 감사와 존경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모든 사람이 딱 수업 시간에 팔짱 끼고 딱 이렇게 고개를 제치고 바라보고 있으면 한국 문화에서 그게 존경의 표시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화 코드가 다 다르다는 거야. 나라마다 다른 문화가 다 달라요. 문화 코드가.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글로벌 조직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오픈마인드가 매우 절대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클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시켜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한국식으로. 그거 안 맞아요. 지금 글로벌 조직 중에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또 책에도 언급도 약간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작게 언급되는데 제가 보기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글로벌 조직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이상하게 참 약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간의 대륙적 기질이 있어서 몰라도 오픈마인드된 조직이 있기도 해요. 우리는. 근데 일본 회사 중에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전 세계에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게. 그러면 이제 뭐 어디 공장에 뭐 아프리카에 오는 공장이 있다 할지 무슨 유럽에 오는 공장이 있더라도 본사에서 지시를 하고 본사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업무 질서나 체계가 전부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일본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공장이 중국에 투자를 해갖고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분은 서로 100% 100%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회사가 한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한국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한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중국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회사가 제가 이제 중국 공장, 한국 공장, 일본 공장 다 한 회사예요. 근데 나라가 다 다르죠. 자, 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그 회사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무려 997명이에요. 중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더 많아요. 거의 100%가 다 중국 사람이죠. 중국은. 한국은 970명 중에서 일본 사람이 한 분, 두 분 있어요. CEO, 책임자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재무 관계된 분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두 분 정도. 그럼 997명에서 두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990명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는 그 공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모든 시스템이 전산이 다 일본어예요. 그 일본에서 일 업무 지시하고 일 업무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일본어로. 그래서 일본 본사에서 생산 계획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래서 일이 잘 되겠는가에 대해서 매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가장 큰 문화적인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매우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전 세계도 일본 기업이 다 진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까 리더십에 대한 것은 오픈마인드가 아니고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문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 노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제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매우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일본 기업의 이제 사례를 제가 설명한 거고, 그러면 한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기업은 매우 오픈마인드된 조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전혀 안 그런, 아까 말한 그렇게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글로벌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이해도에 대한 것이 첫 번째 1번이죠. 2번이 아까 벤처기업에서 말하는 내용 똑같아요. 소통에 대한 문제. 아까 말한 오픈마인드에서 그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있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평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현재에서 요구사항이 뭔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할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통의 결과로에 의해서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지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현지화 작업. 그 소통의 결과에 의해서. 근데 이게 조화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자, 어렵다는 게 뭐냐면, 자,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에러 중에 한 가지,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현지화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서두르는데 우리 한국 문화 중에 하나,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장 짓고 해외 공장에, 해외 진출할 때 그 공장에 뭐 설비도 있을 수가 있고 관리자도 필요하고 등등 하니까 사람이 많이 나가요. 얼마나 나왔더라고요. 어느 뭐 기업 하나 나왔는데 한 15명이 나갔어요. 주재원으로. 가서 이제 각각 기능을 다 책임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팀에서 이제 본사, 한국의 관리팀에서 계속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빨리 주전 철수시키는 게 이제 관심사예요. 관리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5명, 올해 연말 되면 몇 명 나와도 돼? 그래서 그 15명 줄이는데 관심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빨리 인수인계하고 빨리 나와.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주재원 수가 15명이 빨리 한 명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막 스피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효과로 생산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됩니까? 모든 주재원들이 해외 공장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자기 이제 뭐 본사 눈치가 있으니까 TO 개념을 관리하니까 우리 주전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직도 14명 있단 말이야? 아직도 이 말 자체에 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빨리빨리 하고 빨리 14명, 9명 줄이려고 5명 빼려고 빨리 봉급 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제가 해외 나가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한 공장을 가서 보니까 그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현지화가 되지 않았는데 주중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진 줄 아세요? 자, 너무 간단해요. 분명히 현지화 시켰어요. 분명히 교육을 시켰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인신계 했고 그거 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 기업은 그 나라로 봐서는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외국계 기업에서 잘 배워가지고 능력, 실력 다 인신계 받았잖아요. 실력이 좋아지니까 좋은 조건으로 다른 외국계 기업 스카우트해서 다 가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에는 떠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이직률이 제로일 수가 있어요. 내가 A 회사를 취직했잖아요. 그 회사 그만둬봐야 어디 갈 때도 마땅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근데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은요. 그 나라로 봐서는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왜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을까요? 뭐 실력이 좋아질 것 같고 잘 배울 것 같고 월급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취업해서 한 3년 근무했어요. 그랬더니 주재원이 한국에서 온 주재원이 정말 잘 가르쳐서 내일같이 친동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웠어요. 다 할 줄 알아요. 유능해요. 그 연수가 드디어 3년 찼어요. 4년 됐어요. 그런데 그 프로필을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 내가 4년 경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 신문한 잡코리아에 올리든지 헤드헌팅에서 말하든지 동종업계 있잖아요. 다른 외국에 쫙 말하면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가면서 과장인데 차장 부장으로 연봉도 올라가면서 모양도 좋아져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한 직급 올라가는데 4년 걸릴 건데 퇴사만 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바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3년, 4년, 5년 주기로 옮기고 다 이러는 거예요. 현지화를 했잖아요. 다 나가버렸는데. 제가 현지화가 쉽지 않다는 말에서 한마디만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에 한국 기업이 몇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현지화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다 업무가 바쁘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좀 시간 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14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슬로바키아를 가가지고 슬로바키아 한국 기업의 현지인 이제 대상을 해가지고 하루 뭐 8시간, 9시간씩, 10시간씩 계속 저를 교육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고 2주 동안 풀로 회사에서 배려해줘가지고 이제 교육생 모아놓고 전수를 다 했죠. 다 실습도 하고 해서 드디어 유능하게 해서 다 돼서 드디어 2주가 끝나고 이제 교육하기 바로 전날 전 시간
또 뭐 이제 성과 발표도 하고 또 그전 하고 뭐 잘 배웠습니다 하고 또 그 테스트 해보고 드디어 이제 이 실력을 다 갖췄다고 우리가 판단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슬로바키아 내 제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월요일 날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전원이 제가 참 저를 교육출장 보냈던 회사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이런 일이 현지화에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현지화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성질 때문에 본사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죠. 근데 한국식에서는 이직률이 없죠. 그 나라식에서 이직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글로벌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구를 가지고 천천히 보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을 잘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 현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잘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궁극의 리더십에서 생각했던 내용은 뭐냐면 리더십은 일반론들에 대한 정의들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여튼 리더 열심히 훌륭한 리더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는 일반론에 대한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조직의 형태들이 있죠. 저 형태에 따라서 현재도 다양한 리더십의 특징들이 있고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리더십 장단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이게 좋은 리더십으로 모양을 바꿔가려면 변화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이니까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도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들이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그러면 전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